반갑습니다. 백세아담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은 아들을 위해 매일 밤 잔치를 벌였던 어느 참판댁의 사연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다음날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다 하니 대체 그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백세아담이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차린 밥상에서 젓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기도 어느 고을 몰락해가는 참판댁 후원. 그 집 큰 방에는 매일 밤 등이 켜졌더랍니다. 1년 전에 죽은 큰도련님 이건의 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술잔 부딪는 소리.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으니 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잔치, 초혼연이라 불렀습니다. 허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중 다음날 멀쩡히 마을에 돌아온 이가 드물었으니 오늘 그 집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섰습니다. 보퉁이 하나 든 초라한 행색, 이름은 소래라 하였습니다. 소래는 그 집 몸종 자리를 구하러 왔다 했습니다. 허나 그 눈빛만은 종의 것이 아니었더랍니다. 대문 앞에서 그녀를 맞은 이는 늙은 집사 박서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왔는가. 박서방의 목소리엔 걱정과 경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소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왔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박서방은 한참 그녀를 살피더니 마지못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소래의 소매자락에서 붉은 헝겊 조각 하나가 살짝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조각에는 이름 한자가 수놓아져 있었으니 말입니다. 안채에 들어선 소래를 맞은 것은 백발이 성성한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큰아들을 잃고 넋이 나간 듯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아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소래라 하옵니다. 최씨 부인은 그 이름을 곱씹듯 되뇌었습니다. 소래,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구나. 소래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낮고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 이참판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소래를 훑는 순간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으니 말입니다. 이참판은 한때 조정에서 이름 높던 관리였습니다. 허나 아들을 잃은 뒤로 관직을 내려놓고 이 고을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이라 이름이 소래라 했더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속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래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예, 나리. 이참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큰방 잔치 시중을 들거라. 박서방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새로운 종을 첫날부터 그 방에 들이려는 것은 이 집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해가 지고 큰 방에 하나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래는 상을 들고 그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더랍니다. 방 안에는 잘 차려진 술상 그리고 죽은 이건의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낯선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웃 마을 나무꾼이었습니다. 이복의 자네도 초대를 받았는가? 사내가 술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소래는 상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를 살폈습니다. 그날 밤 그 나무꾼은 2번 다시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나무꾼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의 아내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이가 무슨 돈이 있어 야반도주를 한단 말입니까? 소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초원년에 다녀간 이가 사라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녀의 죽은 언니 화영도 그러했습니다. 1년 전 이 집 큰도련님과 정혼했던 화영은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집안에서는 화영이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달아났다 했습니다. 소래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더랍니다. 소래는 부엌일을 도우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큰방 잔치는 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같이 일하던 나이든 친모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대감마님이 큰도련님을 못 잊어 그러시는 게지. 매일 밤 손님을 부르시는 것도 그 때문입니까? 친모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이 아니야. 큰도련님 생전에 알던 이들을 불러 위로 술을 대접하시는 게지. 위로 말입니까? 친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허나 그 술을 마시고 좋게 끝난 사람은 별로 없었지 아마. 그날 밤 소래는 다시 큰방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손님은 이 집안의 먼 친척이라는 중년 사내였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사내가 혀 꼬인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꺼니 그놈 죽기 전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참판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는 겐가. 사내는 취기에 해벌쭉 웃으며 말을 이으려다 문득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안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래는 술병을 든 채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그 사내 역시 다음 날부터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으니 말입니다. 소래는 그날 밤 몰래 마당을 가로질러 사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화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자리였습니다. 달빛 아래 흙바닥을 손으로 더듬던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붉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품속에 지닌 것과 같은 같은 자수였습니다. 소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던 거지.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몸을 숨긴 소래의 눈에 박서방이 그 자리를 서성이는 모습이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박서방은 사당 뒤편을 한참 살피더니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땅에 묻었습니다. 소래는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박서방이 자리를 뜨자 소래는 조심스레 그 흙을 파헤쳤습니다. 약봉지 안에는 검붉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의원이었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냄새, 그 색깔은 결코 예사 약재의 것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이건 극약이 아닌가. 소래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그가 정녕 이 일과 무관한 사람이 맞는 것일까요? 다음 날 소래는 박서방에게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어젯밤 사당 근처에서 무얼 하셨습니까?
박서방의 낯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우연히 보았습니다. 박서방은 한참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못 본 걸로 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 말에는 협박이 아닌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래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이 늙은 집사는 대체 누구의 편이란 말입니까? 그날 오후 소래는 처음으로 작은 도련님 이겸과 마주쳤습니다. 형과 달리 병약했던 그는 최근에야 겨우 바깥 출입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아이구나. 힘든 일은 없느냐? 뜻밖에도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소래는 조심스레 그를 살폈습니다. 큰 도련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이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형님 이야기는 아버님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끝에 담긴 씁쓸함이 소래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으니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며 소래는 이겸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형의 죽음 이후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던 날 나는 형님 방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아버님께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거든. 소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원은 부르셨습니까? 이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탕약을 다리셨다. 어느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으셨지. 그 말이 소래의 머릿속에 조용히 박혔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에도 큰 방에는 등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손님은 놀랍게도 예전 이 집안의 노비 문서를 관리하던 아전이었습니다. 술이 오르자 그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화영 아씨 그 문서 대감마님이 직접 없애라 하셨을 때 참 이상하다 여겼는데 말입니다. 이참판의 손이 술잔을 쥔 채 멈췄습니다. 무슨 문서를 말하는가? 아전은 취기에 실실 웃으며 답하려다 이참판의 눈빛을 보고 흠칫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래는 상을 나르는 척 그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영과 관련된 문서라니 대체 무엇을 없애려 했단 말입니까? 그 아전 역시 다음 날부터 고을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또 빚 때문에 야반도주를 했다 수군거렸습니다. 소래는 더는 우연이라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기를 기다려 사랑채 문서고 근처로 향했습니다. 자물쇠가 굳게 걸려 있었으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종이 태우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래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참판이 홀로 앉아 낡은 문서 뭉치를 하나씩 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담담하던지 소래는 등골이 서늘해졌으니 말입니다. 불에 타는 문서 사이로 소래는 낯익은 글자 하나를 언뜻 보았습니다. 화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서고 안에서 이참판이 나직이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거나 이 아비를 원망하지 마라. 다 너를 위해서였느니라. 소래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으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였다는 말과 자식의 문서를 태우는 손, 그 두 가지가 도무지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소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언젠가 저 문서고 안에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으리라는 예감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 날
최 씨 부인이 소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볼수록 자꾸 누군가가 떠오르는구나. 소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 씨 부인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게지. 화영? 아가씨 말씀이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 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어찌 아느냐? 소래는 순간 아차 싶었으나 이미 늦은 뒤였으니 말입니다. 마을에 잠깐 떠도는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소래는 애써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참으로 착한 아이였다. 우리 건이와 참 잘 어울렸었지. 헌데 어찌하여 갑자기 사라지셨습니까? 최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모른다. 그저 어느 날 밤 호련히 사라졌다고만 들었다. 그날 밤 대감마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물음에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찌 그런 걸 묻는 게냐? 최 씨 부인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소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마저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이 조용히 소래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마님께 이상한 소리를 했다지. 소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서방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법이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소래는 그 답을 아직 알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며칠 뒤 이겸이 소래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내 너에게 물을 것이 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소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화영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 어머니께 들었다. 이겸의 눈빛은 의심이 아닌 간절함에 가까웠습니다. 소래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영은 제 언니였습니다. 이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으니 말입니다. 어찌 그런 몸으로 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느냐? 이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냐?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언니가 어찌 되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소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도련님의 형님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요. 이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허나 짐작가는 바는 있으신 게지요? 이겸은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또다시 큰 방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많은 이가 초대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먼 친척들, 그리고 예전 화영 집안과 가까웠던 이웃 몇몇이었습니다. 소래는 술상을 나르며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습니다. 오늘 밤 또 누군가 사라지려는 것인가. 그때 이참판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 행동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소래의 손끝이
술병을 쥔 채 가늘게 떨려왔으니 말입니다. 이참판이 마지막 잔을 따른 것은 다름 아닌 소래를 향해서였습니다. 너도 한 잔 바꿔라.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소래에게 쏠렸습니다. 소희는 그저 종의 신분이온데 괜찮으니 받으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래의 손이 떨리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 외침이 얼어붙은 방 안의 시간을 깨뜨렸으니 말입니다. 박서방이 황급히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사당 뒤편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참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게냐? 땅속에서 오래된 뼈가 나왔습니다요. 방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소래는 손에 든 잔을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언니,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소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참판은 손님들을 향해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니 다들 앉으시게. 허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뼈가 나왔다는 게 정녕 사실이냐?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곤거렸습니다. 예, 대감마님. 헌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저 몸종 아이가 사당 근처를 자꾸 서성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참판의 눈이 소래를 향해 천천히 돌아갔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늦게 소래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던 중 누군가에게 붙잡혔습니다. 이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어찌 그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눈치채셨다. 내가 위험하다. 이겸의 손이 소래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더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 같다. 소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함께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으니 말입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박서방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두 분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이겸과 소래는 흠칫 놀라 서로 떨어졌습니다. 박서방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도련님, 오늘 나눈 이야기 소희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뜻모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허나 부디 더는 위험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박서방의 뒷모습을 소래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진정 자신들의 편인지 소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고을 사또가 사당 뒤편에서 나온 유골을 조사하러 참판댁을 찾았습니다. 이 참판은 태연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오래전 이 땅에 묻힌 것이겠지요. 저희 집안과는 무관합니다. 사또는 미심쩍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더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이 참판의 위세는 여전히 이 고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오후 소래는 몰래 사또의 아전을 찾아가 붉은 헝겊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유골과 함께 나온 물건이 아닙니까? 아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소인의 언니 화영의 물건입니다.
소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실종된 화영 아씨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동생입니다. 아저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유골이 정령 화영 아씨란 말이냐? 확인해 주십시오. 부디. 아저는 한참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사또께 은밀히 고하겠다. 허나 증거가 더 필요하다. 소래의 머릿속에 문서고에서 타오르던 화영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재 속에 남은 흔적이라도 찾아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소래는 다시 문서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겸이 함께였습니다. 내가 열쇠를 훔쳐왔다. 아버님 눈을 피해야 한다. 문서고 안 타다 남은 재 사이로 두 사람은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소래의 손끝에 반쯤 타버린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그 위에는 놀랍게도 낯익은 필체로 이런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영, 참판댁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았을 뿐이다. 소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실이라니. 언니가 대체 무엇을 알았단 말인가. 그 순간 문서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참판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는 것이냐? 이겸이 소래를 등 뒤로 감싸며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이 어찌 돌아가신 것입니까? 이참판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화영 아씨는 또 어찌 되었습니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참판의 어깨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건이는 내가 죽였다. 그 한마디에 소래와 이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관직에 있을 적 내가 나랏돈을 빼돌린 일이 있었다. 그 일을 형님이 아셨던 것입니까? 건이가 그 장부를 손에 넣었다. 나를 관아에 고하겠다 했지. 이참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겠다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형님께 독을 직접 먹이신 겁니까? 이참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허면 화영 아가씨는 어찌 되었습니까? 소래가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이참판은 한참 침묵하다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화영이 그 장부의 존재를 눈치챘다. 건이가 죽기 전 그 아이에게 말을 전했던 게지. 그래서 언니마저 내 손으로 직접 그런 것은 아니다. 허나 이참판의 시선이 문득 문서고 밖 어둠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안절부절 못한 얼굴로 서 있는 박서방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 순간 소래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한 사람마저 무너지려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박서방님, 설마. 소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방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아들놈이 진 빚을 대감마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그 대가로 언니를 해치신 겁니까? 나는 그저 화영 아씨가 어디로 가는지 대감마님께 알려드렸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소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믿었던 조력자의 배신,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죽은 아들. 이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밝혀진 그 밤, 참판댁 위로 먹구름이 몰려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이참판은 소래와 이겸을 향해 낮게 웃었습니다.
허나 너희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 웃음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래, 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다 여겼다. 소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영에게는 동생이 없었느니라.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대체 누구냐고 묻고 싶었다만 이제 알겠구나. 이찬판의 눈빛이 소래를 꿰뚫듯 바라보았으니 말입니다. 화영에게는 배다른 언니가 하나 있었지. 어릴 적 다른 집으로 보내진 이찬판의 말에 소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너로구나. 소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저는 화영의 언니입니다. 어릴 적 몸이 약해 친척 집에 맡겨졌지요. 동생 행세를 한 것은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찬판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진짜 원한을 가진 자로구나. 그 말 속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이찬판의 시선이 이번에는 이겸을 향했습니다. 겸아, 너는 정녕 이 집의 핏줄이라 여기느냐? 이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건이가 아프기 시작한 뒤에야 이 집에 들어왔다. 기억나지 않느냐? 방 안에 있던 최 씨 부인이 그 순간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 말은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소래와 이겸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잊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이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겸아,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이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건이가 어릴 적 열병으로 죽을 뻔한 진짜 아우가 있었다. 그 아이 대신, 그 대신 죽어가는 소장농의 아이를 데려와 키운 것이다. 이찬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핏줄이 끊기면 가문이 무너진다 여겼기 때문이다. 이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습니다. 평생 형의 그림자로 살아온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형님은 제가 가짜란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겸의 물음에 이찬판은 씁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이는 알고 있었다. 허나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 형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입니까? 건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 이찬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겸이는 아무것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겸의 무너지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빛이 스며들었으니 말입니다. 소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도련님은 대감마님의 죄를 알고도 왜 곧바로 관아에 고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이찬판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건이는 나를 벌하기보다 스스로 죗값을 받게 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이는 내게 자수할 시간을 주었다. 허나 나는 그 시간을 배신했지. 이찬판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벌받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그 아이의 입을 막았다. 그 고백이 방 안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으니 말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사또께서 광군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소래가 몰래 전한 증거가 마침내 사또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찬판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박서방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소인도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이참판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소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생 짊어졌던 무게가 마침내 내려앉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으니 말입니다. 광군이 마당에 들어서던 그 순간 이참판은 조용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문서고에서 미처 태우지 못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적어 내려간 자백서였습니다. 이것을 사또께 전하거라. 그는 소래에게 그 종이를 건넸습니다. 너와 화영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소래의 손이 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떨림이 멎었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 말입니다. 이참판은 광군에게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참판댁 큰 방에는 마지막으로 등불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위장된 잔치가 아닌 진짜 위패 앞의 절이었습니다. 이겸이 형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형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소래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언니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요. 방 안에는 더 이상 술잔 부딪는 소리도 낯선 손님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나직한 흐느낌만이 그 밤을 채웠으니 말입니다. 사또는 이참판의 자백서와 유고를 근거로 사건을 조정에 상신했습니다. 이참판은 관직 삭탈과 함께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서방 역시 죄를 피할 수 없었으나 스스로 자백한 정상이 참작되어 유배로 감형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남은 여생을 이건과 화영의 넋을 기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겸은 자신이 핏줄로 이어진 자식이 아님을 알고도 이 집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준 형님의 뜻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는 스스로 참판댁의 마지막 기둥이 되기를 택했으니 말입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참판댁 후원에는 더 이상 밤마다 등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 동안 이겸과 소래가 나란히 앉아 화영과 이건의 묘비를 손질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 앞을 지날 때 더는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소래는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준 뒤에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이곳이 제가 지켜야 할 자리인 것을요. 이겸 역시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참판댁의 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사람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 이겸이 소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지지 않아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소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직이 답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준 인연이야말로 더 질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이겸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 되어갔더랍니다. 아버지의 죄도, 언니의 죽음도, 형의 희생도,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채 두 사람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유배지에서 이참판은 매일 밤 아들과 며느리가 될 뻔한 화영을 위해 조용히 절을 올렸다 전해집니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뒤늦게 아비의 죄를 알고 참판댁을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소래는 그런 그를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 아비의 죄가 당신의 죄는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젊은이는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죄는 죄인의 몫일 뿐 자식이 짊어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소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참판댁은 예전의 위세를 잃었으나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신망은 두터워졌습니다. 이겸은 형이 남긴 뜻을 이어 고을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데 재산을 나누어 썼습니다. 소래 역시 언니를 대신해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핏줄의 죄를 자식이 대신 씻을 수는 없어도 그 뜻을 이어갈 수는 있는 법이지요. 그것이 이겸과 소래가 다다른 오랜 물음의 답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부르던 거짓된 잔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짜 마음이 남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잔치에서 정작 살아있는 이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무서운 비밀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핏줄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이 더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월야 초원년 그 밤의 잔치는 이제 옛 이야기로만 남았습니다. 허나 그 이야기가 남긴 물음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죄가 자식의 어깨 위에 조용히 얹히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핏줄의 죄, 정녕 자식이 대신 짊어져야 할 몫일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